검역 등의 규제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 밤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북 내륙에는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지역에는 오후부터 밤까지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호남 내륙에는 내일 새벽부터 아침까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2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도연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인권 침해라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됐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형제복지원에서 이뤄진 인권 유린 실태를 발표했는데요.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조영선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규명 대책위원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요일은 환경을 생각하는 시간, 지구생활 백서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생활고와 투병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수원 세모녀 사건 다들 아실 겁니다. 수원 세모녀는 유서에 지병과 비주로 생활이 힘들었다고 적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주거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복지제도 밖으로 밀려나 있었는데요. 이들이 떠나는 마지막 길마저 쓸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가까운 가족이 없고 어렵게 찾은 먼 친척도 시신인수를 포기하면서 장례마저 무용고로 치르게 됐고요. 영정사진을 찾을 수 없었던 탓에 재단에는 세 모녀의 이름만 적힌 위패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는데요. 이런 현실 우리는 언제까지 지켜봐야만 하는 걸까요? 문제는 수원 세 모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위기 가구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료가 장기 체납됐거나 단전이나 단수 같은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544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복지부와 지자체는 두 달에 한 번씩 위기 가구를 선별해 지원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20만 명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복지 사각지대를 메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복지보다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겠다며 목소리로 낼 수 없는 약자들을 잘 찾아서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를 이제라도 제대로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서 서울과 베이징에서 오늘 동시에 행사가 열렸어요. 그렇습니다. 한중 양국 오늘 오후에 서울과 베이징에서 각각 기념행사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축하 메시지 등을 공개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희망한다면서 향후 30년의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대면해서 협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공급망을 비롯해서 경제, 안보, 환경, 기후변화 등의 실질 협력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함께 달성해 나가자라는 거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통해서 대변혁과 세기의 팬데믹이 교차하는 중대한 시기에 한중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단결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수교 30주년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해서 내실 있는 우호를 다져나가자 이런 메시지를 전해왔다라는 겁니다. 네, 한중 수교 30주년에 앞서서 비즈니스 포럼이 열렸는데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양국의 신용을 강조하는 발언을 내놨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대한항공회의소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등이 공동으로 서울과 북경을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비즈니스 포럼 진행을 했는데요. 네. 리커창 이 국무원 총리가 상호 협력을 좀 심화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치포 회의 등의 이제 미국 주도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움직임을 마치 의식한 듯한 산업망, 공급망 안정 수호 이런 것들을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네. 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중국의 관영 매체인 글로벌 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한중 관계에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은 사드 문제의 재부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국 정부가 사드 문제 등을 놓고 미국에 좀 경도가 되는 이런 상황을 우려하는 자국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평을 또 전했기 때문에 이 경제 협력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이런 이제 안보의 이슈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냐 상당히 관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오늘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났다고요.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접견을 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이 담대한 구상에 대한 어떤 협력 이런 것들을 요청을 했는데요. 북한 비핵화 및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 대북 정책에 있어서 중국 정부하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자라는 취지의 이제 제안을 이제 한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싱하이밍 대사는 한반도 비핵화, 평화와 안정 수호를 위해서 중국이 크게 노력하고 있다라고 답을 하면서 이런 협력하고 소통하자는 취지에 공감을 표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원론적인 대화만 하고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모르는 새에 더 중요한 얘기를 나눴을 수도 있겠는데 네. 어쨌든 우리가 뭐 속속들이 알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좋은 대화가 오갔기를 기대를 합니다만 또 이 국제 환경이라는 게 지금 한중이 그렇게 지금 뭐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또 분위기는 또 아닌 것 같아서 네. 여러모로 우려가 됩니다. 30년 동안 우애를 쌓아왔는데 그 우애에 금이 가는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거시금융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했는데 최근에 이제 뭐 환율도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과 관련한 발언을 내놨죠. 이 2차 거시금융 상황 점검 회의를 대통령이 주재를 한 건데요. 달러화 강세 그리고 러시아의 대유럽 가스 공급 축소로 인한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심화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무역 수지 적자폭 확대 이런 것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차 회의에서 전망한 것보다 국내외 거시 상황이 좀 더 어렵게 전개되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과거 위기 상황에 비해서 우리 경제의 대외 재무 건전성은 많이 개선이 됐지만 결코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면서 이 관계기관, 부처 등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네,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율이 진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환율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7거래일 만에 좀 하락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네. 장 초반에는 한 1,330원대로 내려갔는데 오후에 낙폭이 줄어들면서 전날에 이어 오늘도 이제 1,440원대에 머물러서 전날보다 3.4원 내린 1,342.1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것은 간밤에 이제 미국 경제 지표가 부진하는 등의 이런 사안이 되다 보니까 네. 긴축 속도가 좀 지금 예고되는 대로 갈 수가 있겠느냐, 즉 달러 강세의 압력이 좀 약화됐다라는 평가가 있어서 좀 환율의 하락세가 좀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의 이제 종합구매 관리자 지수 이 보면은 7월 달에 47.7이었는데 8월에 45로 내려갔고 신규 주택 판매 건수도 전월 대비 12.6% 급감했기 때문에 기존에 좀 괜찮다고 본 지표들이 안 좋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더해서 정부의 구두 개입이 이틀간 이어진 점도 이 환율 하락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너무 단기간에
미국과 관련되어 있는 소식에 일일비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좀 이건 길게 장기적으로 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골치 아픈 건 미국 사람들도 일일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여러모로 혼란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네.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잘 잡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긴 호흡으로 상황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뭐 지난번에도 연준회의 있었을 때 그때 미국이 속도 조절하지 않겠느냐, 뭐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이 언론 보도가 나왔었는데 또 다른 전문가는 그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도 굉장히 좀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야당은 정부의 구두 개입만으로는 환율 급등을 막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네요. 오늘 이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환율 문제, 고물가하고 반드시 연동될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이 구두 개입을 했지만 전문가들은 이 정도로 진정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지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대책을 시급하게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불법적인 투기 세력들의 환투기가 작동하는 건 아닌지 수사를 통해서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박홍근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개별 기업들이 대처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세계 경제 침체, 달러 강세에 따른 불가피성 이해하지만 할 수 있는 정책을 밀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입법부터 시급히 처리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 그 외에도 교통비 절반 지원법이라든가 또 화물차 안정운임제 일몰 폐지 등도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라고 강조를 해서 입법을 통한 이런 상황에 대한 극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정이 오늘 만나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협의를 진행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언론이 주목한 이 합의 사항들이 있는데요. 네. 일단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이 구직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경우에 300만 원의 도약 준비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예산에 반영을 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고 네. 장애인 고용 장려금 최대 80만 원에서 10%를 인상을 하자. 그리고 저소득 장애인에게 월 5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하자라는 차원의 예산을 신설을 하자라는 거에 대해서 당정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민 고통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50% 인상 그리고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지급 대상을 2배 정도 늘리는 이런 방안들을 검토하기로 했고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빚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채무 조정에 관련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하자라고 협의를 했습니다. 또 수해 대책과 관련돼서 도심에 대심도 빗물 터널을 만들기 위한 설계비를 또 내년 예산에 포함하기로 했는데 네. 이게 그러면 재원 조달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쓸 돈이 굉장히 많은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게 관건인데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국채 발행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지원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대규모 감세도 있는 상황에서 쓸 데는 많고 그러면 다른 걸 예산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줄여지는 예산이 뭘까? 이게 이제 또 다른 사회적 논란거리나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무엇보다도 정부가 재정 준칙을 엄격히 지키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서민 지원이 얼마나 또 확대가 될지 이것도 또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 아닌가요? 한쪽에서는 확대가 되고 한쪽에서는 축소되는 상황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지난 몇 년간 나라 빚이 폭증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정상화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정부가 보다 강력한 재정 준칙을 이달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관리 재정 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를 하고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60%를 넘어서면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게 결국은 복지 예산 등에 해당하는 그러한 것들이 먼저 삭감되거나 구조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가 또 제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쪽에서는 막 사회적 약자를 위한 어떤 부담 지출을 늘리는데 한쪽에서는 거기에 또 해당하는 다른 쪽을 또 줄이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어서 좀 원칙을 가지고 일관된 기준으로 예산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국가 경제 규모가 커지면은 당연히 GDP 대비 부채 비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더 빚을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만큼 많이 안 낸다 그러면은 저절로 GDP 대비 부채 비율은 떨어지는 건데 그동안에 부채가 늘었다고 하는 규모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무 비율이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다를 수 있고 또 부채가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었느냐를 또 같이 따져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오히려 지난 정권에서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은 이제 여러 가지로 지출이 너무 확대가 돼서 확장 재정이어서 경제에 큰 부담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반면 지난 정권에서 이제 논쟁이나 이런 거를 되돌아보면은 오히려 지난 정권도 충분히 수입이 늘어난 거에 대비해서는 국세 수입이 늘어난 거에 비해서는 충분히 지출하지 않았다. 즉 사실상의 긴축이었다라고 지적하는 그런 목소리들도 있었거든요. 또 이 문제는 열어놓고 좀 학적으로 토론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서서히 관리를 해나가면 될 걸 한꺼번에 확 관리한다고 긴축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생길까 봐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국회로 가볼까요? 오늘 기재위에서는 종부세 완화 방안 두고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어요. 오늘 오후 2시에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공시가 11억에서 14억으로 높이는 종부세법 개정안 그리고 관련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등을 국민의힘이 상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부자감세이다 반대한다 취지로 회의에 불참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이미 시행령 개정으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로 줄였고 또 전 정부에서도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서 이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1억으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지금 또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종부세 기본공제액 상향을 담은 법 개정을 포기 안 하면 고령자 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라든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혜택 부여를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 부분도 이달 안엔 처리 못한다 이런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기재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를 비판을 하면서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를 했고요. 이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따로 열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발표는 해놨고 법 개정이 늦어지면 지금 국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추경호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종부세 특례 신청이 내달 중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점을 들어서 늦어도 8월 말까지 법안 처리가 완료돼야 실제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이 시기를 놓치면은 기존 법대로 중과 조치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런데 사실 그냥 법이 처리가 안 돼서 중과 조치가 된다라고 하면은 네. 그게 이제 부담은 있겠지만 혼란스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게 늦게 처리가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이 지난 다음에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11월에 고지된 내용을 12월에 또 따로 수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지금 개정안에 따른 종부세 완화 대상자는 최대 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이 중에서도 11억 초과 14억 이하의 1주택자는 한 9만 3천 명 정도가 되고 이 9만 3천 명은 법 개정이 되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 그런 처지에 지금 있습니다. 여야가 폭탄 돌리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 간에 협의를 하든 뭐 합의를 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 혼란이 좀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오늘 법사위원회에서 현안 질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또 시끄러웠어요. 그렇습니다. 이 법무부가 이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관련돼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을 한 그런 상황인데 예. 더불어민주당이 이것에 대한 이제 질의를 하려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관련한 이제 일인데 헌법재판관을 이제 소송 대리인으로 선정한 거에 대한 전 예. 헌법재판관을 그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한 건데 예. 근데 국회 법사위원장 김도읍 의원이 이게 오늘은 결산한 의결과 관련된 그런 질의응답하기로 한 날인데 관련해는 현안 질의를 하지 마라라는 이유로 이거 제지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결산심사와 관련된 게 아니더라도 현안이 있으면 관련 질의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반론을 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이 일정이 합의가 안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법사위가 파행에 이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또 공교롭게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10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법무부 장관 취임 100일까지 이렇게 언론이 꼬박꼬박 챙기는 현상도 이렇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한 장관이 야당 움직임에 대해서 야당과 관련해서 언급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10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법무부의 꽃 바구니가 쭉 깔리고 뭐 굉장히 관심들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전에 추미애 장관 시기에도 꽃 바구니가 많이 와가지고 그게 또 장식이 된 적이 있었는데 법무부에는 하여튼 뭐 꽃이 많이 와야 되는가 봅니다. 그게 그래서 독특한 광경이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근데 이제 이 국회 갈 때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국회 질의 과정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최강욱 의원하고 설전을 벌인다든지 뭐 이런 모습을 보인 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반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국회를 무시했다. 그리고 시행령 개정한 거 이것이 문제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국민께서 상세히 보셨을 것이고 평가를 할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해임 건의를 넘어서서 장관을 탄핵해야 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이 그 얘기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절차로 결정할 문제이다. 저는 헌법 절차를 따르겠다. 지금 이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공감해 주는 의견뿐만 아니고 비판하는 의견도 잘 듣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해충돌 논란 빚었던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국토위 위원을 직을 사임했다는 소식이 들렸네요. 그렇습니다. 원내지도부에 국회 국토교통위원 사임 의사를 전달을 했고
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사보임을 위한 추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조명희 의원은 이른바 이제 위성정보 전문가로 2020년 총선에서 과학 분야 인재라는 명목으로 국민의힘에 이제 영입이 됐죠.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이 됐는데 2003년에 지리정보 시스템 업체인 GOCNI를 창업을 해서 경영을 한 이력을 가지고 있고 네. 지금도 이 회사의 비상장 주식 46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어서 이게 이해충돌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조명희 의원은 언론하고 통화를 통해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 백지 신탁 등의 조치를 다 완료했지만 정쟁이 될 만한 소지는 제거하는 게 좋겠다라는 지도부 의견에 따라서 사임하기로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한겨레가 단독으로 기사를 낸 걸 보면 이 조명희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이제 GOCNI가 속해 있는 공간정보산업협회 임원으로부터 지난해 5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이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명희 의원은 적법한 범위에서 후원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해충돌 논란이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여러모로 해석이 되겠죠. 이런 것도 이 사임을 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김건희 여사 팬클럽에 윤석열 대통령의 동선이 공개돼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어요. 이 건희사랑이라는 이름의 팬클럽 페이스북에 뭐 그동안에 사진 공개되고 뭐 이래서 그렇습니다. 시끄러웠던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글에 한 사용자가 댓글을 달았는데 네. 공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구 서문시장 26일 12시 방문입니다. 많은 참석 홍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썼고 예. 공영주차장으로 오세요라면서 직결 장소까지 이제 공지를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게 대구 방문 일정이 있다라는 거는 출입기자단 선까지는 공개가 된 내용인데 다만 이게 이 시장을 방문한다든가 몇 시에 방문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기자단에도 공개가 안 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기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대구 방문도 엠바고를 전제로 해서 공개가 된 것이고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의 동선이라는 거는 1급 기밀에 해당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 페이스북 사용자가 건희사랑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느냐 이게 또 새로운 논란이 또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과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호처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파악을 해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치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구시당에서 이 행사 준비하면서 당원, 현역 의원, 보좌관 등의 행사 참여를 원하는 많은 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이 아름아름 알려진 상황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명도 다른 또 언론 보도를 보면은 네. 대구시당 쪽에서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물론 이제 소문이 좀 나긴 했지만 대구시당이 뭘 준비하고 하는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대통령실의 실무 직원들까지도 지금 새신의 대상으로 삼아 직무감찰도 하고 있고 이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여러모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너무 명확하게 일정이 공개가 돼서 뭐 온다던데요. 뭐 이런 거 정도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야당에서도 당장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입장을 냈는데요. 밀실에서 비선 몇몇에 의해서 국정이 농단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된다라고 했고 이런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대통령 내외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밝혀져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끝으로 민주당 소식도 좀 살펴보죠.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당의 최고 의사결정 단계로 규정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 그동안에 좀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부결이 됐어요. 중앙위원회에서 이 당헌 개정안을 온라인 투표에 붙였는데요. 재석 566명 중에 찬성이 268명이었는데 과반 정족수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부결이 됐습니다. 개정안은 당원 3장에 당의 최고 대의 기관인 전국 대의원대의 의결보다 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우선한다라는 조항을 신설을 하는 게 골자였고 네. 여기에 더불어서 당원 그동안 논란이 있던 당원 80조 이 기소시 자동 직무 정지 조항에 있어서도 이 판단하는 주체, 정치 탄압 사유 등의 제재 예외 적용을 판단하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으로 당무위원으로 변경하도록 한 내용도 있었는데 같이 묶여있는 안건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부결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중앙위에서 이런 결정할 거 민주당 지도부는 혹시 예상을 했을까요? 오늘 이제 이 민주당 대변인이 얘기를 한 걸 보면은 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위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논의를 하겠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예.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일부 중앙위원들이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그러니까 전당원 투표와 관련돼서는 여기저기 조항이 이제 흩어져 있었는데 네. 이걸 하나를 모아서 신설을 한 것인데 왜 오해를 산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친명계, 비명계 이런 갈등이 또 이런 걸로 뭔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거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과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던데요. 일단 앞으로 또 중앙이 열릴 예정이기도 하니까 좀 상황을 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과거 군사정권 시절 최악의 인권 탄압 사례로 꼽히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 침해가 있었다. 이런 결과를 받기까지 무려 35년의 세월이 걸렸는데요.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규명을 위해 애쓰신 분들은 이번 결과 어떻게 보고 계실지 조영선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규명 대책위원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1호 사건이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1호 사건으로 접수되기까지의 과정도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거죠. 예, 이번 진상규명 결정이 나왔습니다마는 87년부터 35년이 걸렸고요. 예. 그리고 한종선의 2012년 1인 시위, 그리고 살아남은 아이를 통해서 이 형제복지원의 진상들이 많이 이 사회에 알려지면서 공분이 모아졌고요. 그 이후로 이제 19대 이제 국회에서 일정하게 형제보장 관련 폐지자 법안들을 만들었지만 종료로 폐기가 됐고 20대 국회 마지막 2020년 6월 7일이었죠. 네. 그때 이제 한종선 최소 생존자들이 고공농사 당초정을 통해서 진화입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이르렀는데 그동안의 10년의 과정들은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절망, 희망, 이 굴곡진 삶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동안 참여해 주신 많은 피해자, 생존자분들께 사실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진실화해위원회가 그동안의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번 발표 어떤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형제보증 사건이 부산시에 위탁한 시설에서 행위지만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발생한 인권 침해라는 사실들을 명징하게 밝혔다는 점에서 일단 가장 큰 문제이고요. 네. 또 여러 가지 이제 사망 원인이랄지 피해자 규모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새롭게 국가기관이 좀 더 확인했다는 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두환 이제 신군부가 집권 이후에 그러니까 1981년부터 이제 형제복지원 사건이 시작됐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피해자분들은 그 많은 세월 동안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요. 이번 결정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은 환영하면서도 너무 늦었다, 만시타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가지셨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형제복지원의 생존자들은 사실 이제까지 사회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자기 햇빛을 보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거나 특히 형제복지원에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10여 년, 최소한 10여 년 동안의 그러한 애칭들이 국가기관,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서 밝혀졌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환영하는 분위기고 너무 늦었지 않나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번 발표 내용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의 실체가 많이 드러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사망자 규모와 관련해서는 이제 기존의 87년도 시민당 조사 보고서에 하면 513명이었다라는, 그러니까 당시에는 새마음지라고 해서 내부, 형제복지원 내부에서 발행한 자료를 통해서 얻어진 자료였었는데, 네. 이번 기회에서는 657명으로 해서 607명으로 해서 좀 상당 부분 좀 늘어났던 측면도 있고, 예. 또 진화이 조사 결과에 어떤 상당히 사망 원인에 대해서 조작된 것들이 있다라고 하러 밝혀졌다는 점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화학적 격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뭐냐면은 사실 저희들이 참 의아하게 이제까지 생각했던 문제인데, 이게 사실은 가족들이 있는 생존자들이 강제로 격리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상당히 이제 반항하고 격렬하게 반응을 했었을 건데, 이럴 때마다 어떤 약을 줬다라는 거예요. 뭐 알약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경우에 상당히 사람이 침을 흘리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다운된다나 이렇게 했다는 증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는 일정 정도 정신 질환에 치료하는 안정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과다 투여했던 것들이 드러났던 점 비춰봤을 때, 당시에 이 많은 이 좀 약물에 의해서 일정하게 또 관리했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의심이 충분히 좀 확정이 되지 않나라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공안사범,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이나 방법 위반 사범들에 대해서도 이 형제복지원을 이용해서 관리를 했다는 측면이 밝히겠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게 전방위적으로 이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어떤 격리가 아니라 치안적인 차원에서 일정한 사람들을 배제, 격리했었다는 점들이 밝혀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국가가 주도를 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복지원이라고 하는 곳이 뭐 당초 알려지기로는 80년대에 불황자를 수용하는 시설로 역할을 했다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그 대상도 굉장히 넓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어떤 역할을 했다. 이게 지금 이번에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좀 시기적으로 좀 특정할 필요가 있는데 적어도 이제 74년부터 87년까지 12년 정도가 이제 이 형제복지원의 그 구금이 있었던 거고요. 예. 또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강제 격리하고 수용했었던 근거가 있던 게 내무훈령 이제 410호가 있었습니다. 네. 네, 410호에 의하면 이제 불황아들에 대해서 일정한 격리 수용할 수 있다라는 근거였는데 이 불황아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이제 역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배회하거나 껌을 팔거나 구걸하는 이런 사람들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이제 피해자로 접근을 해보면은 피해자들은 사실 부모도 있고 가족이 다 있고 일정 직장에 있었던 분들이었죠. 네. 그런 면에서 불황아에 해당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불황아라고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개인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헌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점이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일정한 법적인 근거 없이 말하자면 내무훈령 410호에 의해서 격리, 수용, 운용했다는 게 밝혀졌고 그에 대해서 위헌위법하다라고 밝혔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74년부터 87년까지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박정희 정권 때부터 전두환 정권 때까지 있었다 이런 행위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근데 그 본격적으로 불황자를 수용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 대비해서 불황아들을 보이지 않도록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지시를 하고 이렇게 했던 거는 주로 80년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진실화해위원회가 74년부터 87년까지 기간을 다 인정한 겁니까 공식적으로? 예. 일단은 그 피해,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구금됐던 75년도에 내무훈령이 발령이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무훈령 자체가 법적인 근거가 없고 영장주 위반했다라고 언제를 밝혔던 점에서 그 기간 동안에 격리되고 수용되는 사람들에서 유연적인 거라는 걸 밝혔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다만 지금 언론적으로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이제 88년 올림픽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상당히 상대적으로 구금 시설 그때 86년도가 4,000명 이상 이렇게 구금됐었습니다. 예. 거기에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 86년 아시안 게임과 88년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상당 부분에 이제 좀 더 광범위한 이런 내무 훈령에 따르는 격리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뭐 인권 탄압 속에서 살아남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지금 현재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진화에서 이번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38,000명 정도가 이렇게 수용됐을 거로 추정이 되고 있고 또 이제 1986년도만 해도 이제 4,000여 명 이상이 거기에 수용됐다고 밝히지만 이번에 신청한 분들은 이제 500여 명 이상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다시 말해 이것이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는 일단 많은 분들이 돌아가실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KBS랄지 언론 또 신문 이런 보도에 대해서 취약한 분들입니다. 사실 신문도 안 보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신청 자체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반증을 하고요. 네. 그나마 신청하시고 여러 가지 형제복지 실태를 이야기하는 분들은 상당히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랄지 이제 장애를 갖고 있거나
또는 좀 여러 가지 가족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들어가고 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갑자기 이제 87년 쫓겨나서 또 이런 요양원이랄지 그 수용원을 전전하면서 나왔었는데 갑자기 성인 돼서 어떤 직장을 가질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경제적, 가정적 어려움들에 직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형제복지원 문제가 87년에 끝났다 할지라도 네. 네, 이 형제 피해자들의 생존자들의 그 아픔들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2022년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국가 차원의 배상 보상 문제는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앞으로? 일단은 지금까지는 이제 진화위를 통해 진상규명 조사를 통해서 당신이 일정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190년 이번에 인정을 했었던 것이고 네. 국가배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다시 또 소송을 해야 되는 지나는 과정에 남겨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까지는 그렇게 이제 인정했다 하더라도 뭐 소송 절차에서는 이제 주장 입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또 지난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제 일정하게 일괄적인 그 일괄 배상을 하고 명예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하는 게 가장 적합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 인원이 38,000이고 많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 신청자에 불구하고도 이제 일정한 일법적으로 해결하지 않는가라는 게 저희 대책의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피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초 자료나 이런 것들은 확보가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대책의 활동 10년 정도를 하면서 많은 그 자료를 입수해서 진화위에 그 제공하는 뭐 여러 가지 행사도 했습니다만은 예, 상당 부분 있는 분도 있고요. 그러나 또 그 자기 입소 기록이 없는 분도 상당합니다. 사실은 안타깝게도 또 이제 중간에 또 그 도주한 분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폭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잘 알고 없는 게 많아서 사실은 이제 그게 이제 만약 소송 절차로 가게 되면은 어떨까 이제 고민이 좀 있는 부분입니다. 진화위가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은 판단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송으로 가면 또 소송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테니까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 앞으로 어떻게 이 논의를 진행하면 좋을지 끝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70년대 또는 60년, 70년, 80년대 한국 근대화 과정에서 격리되어 인권을 반했던 사람들이 꼭 여기 형제복지원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많은 다른 시설도 있고.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다시 한번 좀 우리가 그 복격을 높이고 한국 사회가 갖는 가치를 지향한다라면은 이런 강제 격리되고 구금되었던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국가 차원에서의 조사를 통해서 진상규명을 하고 또 이들에 대해서 일정하게 명예보호를 해야 합니다. 형제복지원 나왔다는 게 낙인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복지원에 나왔다는 낙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에 맞는 명예복 그리고 일정한 배상을 통해서 해야 한다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쨌든 소송을 통해 아니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조영선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규명 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치솟는 물가의 환경정책을 잠시 접어두는 듯 했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회심의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는데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환경 문제와 미래를 위한 생활수칙을 꼽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구생활 백서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전문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앞서서 좀 분위기를 잡아봤는데요. 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환경적인 측면에서 오늘 짚어주신다고요. 네.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이름이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이 붙다 보니까 사실 뭐 기후, 환경 이런 쪽의 분석에 약간 좀 소홀히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그에 앞서서 이게 진짜 그런 인플레이션이랑 관련이 있나? 이거랑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먼저 찾아봤습니다.
그 미국의 어떤 뭐 이렇게 정파랑 딱히 관련이 없다고 이제 얘기되는 의회 예산처라고 하는 입법 보조기관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추산하기로 실제로 이 법이 올해와 내년에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다 이렇게 분석을 내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별 상관없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왜 이름을 이렇게 붙였을까 네.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예. 이것도 찾아보니까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흥미로운 게 이제 미국이 6월 달에 물가 상승률이 9.1%로 뭐 40년 만에 최고치를 네. 찍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약간 내려오는 기미가 보이다 보니까 아 이제 조금 이제 정점을 좀 찍고 내려올려나 보다 뭐 이런 전망이 있는데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제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진짜 그대로 되면 봐라 우리 인플레이션 감축법 덕분에 이제 진짜 물가 잡히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민주당이 공을 돌릴 수 있지 않겠느냐. 예, 그러니까 뭐 예. 감축도 하고 온실가스 감축도 하고 인플레이션도 잡고 뭔가 이렇게 두토끼 전략을 펴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 아니냐 이런 게 있고. 예. 또 하나는 이 법 이전에 작년에 그 더 나은 재건법 뭐 이런 이제 법이 있었는데 이게 무산이 됐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결정적으로 반대표를 던진 조 맨친이라고 하는 의원이 그 더 나은 재건법이 들어오면 이게 인플레이션 심해질 거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반대표를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완전히 그 맞불작전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이름을 이제 단 게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이런 이제 해석이 있더라고요. 프레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네. 받아들인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든 장명을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쵸. 드는데요. 인플레이션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온실가스 감축에는 이번에 제정한 법이 효과가 좀 있을까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요. 백악관이 이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 법을 통해서 2030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10억 톤 줄이겠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는데요. 네. 2020년에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이 한 52억 톤 정도 돼요. 그러면은 10억 톤 줄인다고 하면 40억 톤 좀 넘게 약간 이렇게 한다는 건데 이게 네. 이제 기존에 미국에 갖고 있는 감축 목표랑 비교해 보면 어떠냐 보면요. 미국이 2030년에 2005년이 이제 미국 배출량이 거의 정점이었을 때거든요. 네. 그 배출량보다 50에서 52%.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로 이제 줄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게 있어요. 네. 그럼 이제 백악관 발표대로 한 40억 톤 남짓 이렇게 배출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2005년 배출량의 한 이제 37%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적은 규모는 아니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목표치를 얘기를 하자면 그거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긴 하지만 네. 근데 지금 뭐라고 할까요?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되나요? 일단 이제 목표가 50%인데 뭐 37% 만약에 준다면 사실 네. 목표 달성을 못한 거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이게 좀 다르게 보면요. 이게 제가 이거를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이거 참 미국 이런 게 부럽다 이렇게 느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부럽다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미국이 2030년 감축 목표가 있잖아요. 그럼 네. 그 목표를 걸고 나서 그 이후에 뭐 이런저런 정책이나 법안을 마련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현재 우리가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갖고 있는 이 정책으로 지금 우리가 2030년에 줄일 수 있는 게 얼마냐라고 했을 때 한 30% 정도 감축할 수 있다. 혹은 그보다 약간 못할 수도 있다. 약간 이런 분석이 이제 기본적으로 컨센서스가 있어요. 네. 그 로디언 그룹이라고 하는 이제 분석기관에서 내놓은 걸 보면, 그러니까 기존에 미국이 갖고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한 24에서 35% 줄어드는데 이 법, 그러니까 미국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들어오면 최대 44%까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이제 또 다른 에너지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싱크탱크도 있는데 여기도 이제 기존에는 한 24%까지 줄일 수 있는데 이번에는 37에서 41%까지 이제 줄어들 수 있을 거다. 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백악관 발표랑 얼추 비슷한 수준이죠. 물론 이제 이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축 목표에는 부족하니까 네. 그 미국 언론 보도 보면 백악관에서 그럼 이 격차를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 또 이렇게 메시지를 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럽다고 한 부분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한 목표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수단으로 몇 %를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정책으로 또 얼마를 줄일 수 있고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수치적으로 정량적으로 나타나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2030년에 얼마까지 줄이겠다. 네. 이런 목표는 있는데 사실 그게 끝이죠. 그러니까 이거 갖고서 뭐 달성을 할 수 있네 없네 뭔가 이런 말은 많은데 실제로 진짜 할 수 있냐 없냐 정성적으로 뭔가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게 전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이제 비유를 하자면 연말에 나 미국 갈 거야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네.
사실 언제 갈지도 모르고 네. 이걸 배를 타고 가겠는지 비행기를 타고 갈 건지 아무런 수단도 없고 약간 이런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표는 되게 거창하고 멋진데 그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플랜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미국은 그래도 지금은 하면 얼마큼 줄일 수 있고 부족하면 더 얼마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이행수단 배 타고 갈지 비행기 타고 갈지 이런 게 좀 네. 분명하게 정해져 있긴 합니까? 일단 누가 할 거냐, 총대를 맬 거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이제 미국은 물론 주 단위에서 추진하는 것도 많지만 연방 정부 차원에서 환경 정책을 주도하는 기관이라고 하면 EPA라고 해서 이제 우리말로 환경보호청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환경부랑 비슷한 건가요? 그렇죠. 네. 이제 청이라고 하니까 뭔가 뭐 기상청, 산림청 이런 거 떠올리지만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대법원이 지난 6월 말에 어떤 판결을 내린 게 있는데요. 예. EPA가 석탄화력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을 갖고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놨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환경 분야에서 이게 그 이제 낙태 불허 판결 예. 이것만큼이나 되게 뜨거운 이슈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왜 거기서 대법원이 그랬냐면 그 EPA가 근거로 삼는 청정 대기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네. 그 대기법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쭉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산화탄소가 없다. 그러니까 EPA가 온실가스를 규제할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월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바이든의 기후 공약도 달성이 어려워진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이번에 통과된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이 부분도 이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대기오염 물질이고 EPA가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이 뭐 이제 담고 있는 내용 기존에 워낙 많이 여기저기 소개가 돼서 제가 간략히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제 이 법으로 투자하게 되는 게 총 4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예. 이 중에서 한 84%가 에너지 기후 쪽으로 들어가고 그중에 재생에너지가 1,280억 달러 그리고 뭐 전기차 제조사에 한 100억 달러 규모의 세액 공제가 있고 또 소비자가 또 세액 공제를 받는 부분도 있고 농업 뭐 집 리모델링 뭐 등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 완성차 업계에서도 미국이 전기차 파는데 그 세제 혜택 사라진다고 해가지고 네. 지금 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했는데 실제 내용을 보니까 환경 분야에 관한 것도 굉장히 많구나 이런 네. 생각을 좀 알게 되는데 좀 뭐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요. 혹시 비판받을 만한 부분은 없을까요? 그렇죠. 물론 있죠. 그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정부가 국유지에서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을 하려면 그 전에 토지의 일정량을 석유나 가스 개발 부지로 내놔야 한다. 이런 네? 조건이 이게 들어가 무슨 있어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에너지 네네. 떠난다면서 석유가스를 조건으로 달고 가? 네.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 이게 어쩔 수 없었다라는 이제 해석이 나와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그 조 맨친 의원이 뭐 여당 내 야당이라고 불리는 민주당 의원인데 네. 이 사람이 이제 지역 기반이 웨스트 버지니아주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네. 근데 이 지역이 미국에서 두 번째로 석탄 생산량이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유권자들 성향도 워낙 강경 보수이고 그러니까 이 맨친 의원이 그 지역의 어떤 그 민심을 또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이 의원이 결정적으로 반대표를 던진 바람에 그 미국 재건법 이게 이제 좌절이 됐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반드시 이번에는 법안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네. 타협의 산물이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석유나 가스를 개발 부지로 뭐 임대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거기에 누가 들어와서 당장 시추를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 땅을 그렇게 내놔라. 이제 그 정도 수준이라서 그런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쵸, 해라. 그쵸.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당장 이것 때문에 뭐 온실가스 배출이 확 늘어나고 이럴 수준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에너지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싱크탱크 분석에 따르면 이제 그런 내용이 포함됐긴 했지만 만약에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1톤이 는다고 하더라도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24톤 정도는 또 다시 감소가 될 거다. 그러니까 합산하면 오히려 마이너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뭐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 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식으로 나왔었잖아요. 그쵸. 그거에 비하면은 정말 이제 진일보한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정말 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워낙 미국이란 나라가 워낙 배출량 자체가 많으니까 사실 미국이 잘 줄여주는 게 되게 전 지구를 위해서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사실 미국이 이렇게 하니까 뭔가 되게 뭐 칭찬받아 마땅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그 이제 온실가스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누적이 되잖아요. 오랜 시간 맞아요. 동안.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역사적인 책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게 누적으로 배출한 양을 따지면 사실 전체 온실가스의 한 4분의 1을 그동안 미국이란 나라 혼자서 배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EU, 중국, 일본, 인도 이런 순인데 그리고 이제 지금도 사실 미국이 2000년대 중반에 배출량 정점을 찍고서 이제 줄어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세계 2위 배출국이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 미국이 이 법안을 제대로 잘 실행을 해서 크게 줄이는 게 엄청 우리가 이제 전 지구적인 기후 대응이 엄청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개발도상국이나 뭐 중진국은 그런 생각도 있어요. 미국이 먼저 줄이고 우리 보고 줄이라고 하지. 그쵸, 네. 왜 우리한테만 줄이라고 압박을 하느냐. 아직 뭐 경제 개발도 다 못했는데 이제 이런 억울함 같은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급하게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하는 거냐 이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도 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이 뭐 갑자기 뭐 뭔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닐 거고 예. 분명히 뭔가 현실적인 이유가 있을 텐데 이제 보면 요새 기후 대응이라는 게 산업과 경제 그리고 나아가서 국익과 굉장히 맞물려서 돌아가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유럽에 우리가 이제 탄소 국경세라고 많이 알고 있는 네. 탄소 국경 조정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기존에도 뭐 탄소의 가격을 물리는 뭐 탄소 배출권 거래제라든지 뭐 탄소세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사실 이거는 한 나라 안에서만 작동을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유럽의 이 탄소 국경 조정이라는 거는 국경을 넘을 때도 너네가 만약에 그 니네 나라에서 탄소 가격 안 냈으면 그럼 우리한테 내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도 그렇고 이제 그 중국이나 서방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동맹끼리 공급망을 재편하는 예, 뭐 프렌드 쇼어링이라고 하는 네. 게 이제 점점 이제 노골화되고 있는데 그거의 일환으로 이제 에너지 전환도 우리 그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도 이제 속도를 내야 되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지금 그 목표만 나와 있고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탄소중립위원회인데 네. 여기 이제 위원장이 최근에야 선임이 됐고 민간위원들은 아직 구성이 나오지도 않았고 예. 그래서 사실 작년 이제 10월 달에 우리가 2030 목표를 상향하고 나서 그럼 내년 아마 3월쯤에야 이제 감축 경로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럼 거의 1년 반을 그냥 허송세월 하게 되는 거죠. 아이고, 우리도 좀 악셀을 급하게 좀 밟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지구생활 백서 지금까지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폭염과 열대야가 사라졌습니다. 서울지방 오늘 아침 최저기온 22.4도 기록했고 낮 최고기온 27.9도로 어제보다 3도, 평년보다 1도가 낮았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에 비가 조금 내리면서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 내일도 선선하겠습니다.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일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지역에서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약하게 비가 조금 내리거나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북 북부에서도 밤에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린 지역 강수량 5mm 미만입니다. 금요일은 전국적으로 구름만 많이 끼겠고 토요일, 일요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광주 22도, 대구 21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호남 내륙 지방에는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제주 30도까지 오르겠고 광주 29도, 부산, 울산은 28도, 대전 27도, 세종 26도, 서울, 인천 25도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저견 23.8도, 습도 70%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이 기사를 발견하는 순간 머릿속에서 반짝하며 불이 켜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저도 모르게 철강왕 카네기가 떠올랐습니다. 카네기는 스코틀랜드에서 이민 온 가난한 이민자의 아들이었습니다. 10대 초반의 나이에 이미 면화 공장에서 주급 1달러 25센트를 받고 실패 갚는 일을 했고 15살 때부터는 전신국에서 메신저 보이로 일을 했습니다.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자전거를 타고 이 집 저 집 소식을 전하다 보니 학교를 다니는 건 언감생심, 가족의 생계 때문에 책 살 돈조차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네기에게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코로넬 앤더슨이라는 은퇴한 상인이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400여 권의 책을 모아 일하는 소년들을 위해 도서관을 열고 토요일마다 책을 빌려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배움에 대한 열망을 키워봤던 어린 카네기는 일하는 틈틈이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을 읽으며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카네기는 사업에 성공한 뒤에도 어린 시절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 앤더슨과 그가 만든 작은 도서관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사업체를 매각한 돈으로 미국 전역에 3,000여 개의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게 미국 도서관의 효시라고 불립니다. 카네기는 자신이 설립한 도서관 기념비에 이런 글귀를 적어 넣었습니다. 지식과 상상력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받은 근로소년 앤드류 카네기가 감사의 기억으로 이 기념비를 세운다. 자, 이쯤 되면 어떤 기사를 읽었기에 카네기 얘기를 하나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최근 국토연구원이 지역별로 도서관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발간했는데요. 서울은 14분만 걸어가면 도서관에 갈 수 있었습니다. 한 자치구에만 22개의 도서관이 있을 정도니 얼마든 가능한 일이겠죠. 하지만 부산은 도보로 32분, 광주와 제주는 33분, 대전 44분, 대구 48분, 인천 50분, 경기 54분이었고 접근성이 가장 낮은 강원은 집에서 도서관까지 평균 거리가 9.15km, 도보로 약 2시간 2분이 소요됐습니다. 아니요,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겠죠. 경북과 전남도 각각 113분과 100분으로 역시 접근성이 떨어졌습니다. 도서관의 수호신으로 불리는 카네기의 삶과 우리나라 도서관 실태 비교해 보시니 어떤 생각 드시나요? 한국에 카네기가 나오길 바라는 건 기대 난망일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그대로의 모습으로만 하고 있네요. 이건 꿈인 걸 알지만 지금 이대로 깨지 않고서 영원히 잠잘 수 있다면 날 안아주네요. 예전 모습처럼 그동안 힘들어진 나를 보며 위로하네요. 내 손을 잡네요. 지친 맘씨라면 지금도 그대 손은 그때처럼 따뜻하네요. 혹시 이게 꿈이란 걸 그대가 알게 하진 않을 거야. 내가 정말 잘할 거야. 그때 다른 생각 못하도록. 그대 이젠 가지 마요. 그냥 여기서 나와 있어줘요. 나도 깨지 않을게요. 이젠 보내지 않을 거예요. 계속 나를 안아주세요. 예전 모습처럼 그동안 힘들어진 나를 보며 위로하네요. 내 손을 잡네요. 지친 맘 이제 쉬라며 지금도 그대 손은 그때처럼 따뜻하네요. 대답해줘요. 그대도 나를 나만큼 그리워했다고. 바보같이 뜨거워만 하는 날 보며 안쓰러운 미소로 이제는 먼저 갈게 미안한 듯 얘기를 하네요. 나처럼 그대도 알고 있었군요. 그래도 고마워요. 이렇게라도 만나줘서 날 알아주네요. 작별 인사라면 나 웃어줄게요. 이렇게 보내긴 싫은데 뒤돌아서네요. 다시 그때처럼 나 잠게 꺼나면 또다시 혼자 있겠네요. 너머를 가네요. 이제 익숙하죠. 나 이제 할게요. 또다시 보내긴 싫은데 보이질 이제 다시 눈을 떴는데 가슴이 많이 시리네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나 괜찮아요. 다시 오지 말아요. 박정현의 꿈에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자 보내주신 분 가운데 추첨해서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세가 조금 주춤해지긴 했지만 요양병과 요양시설 대면면의 제한이 추석 때도 계속 유지가 된다고요? 네, 전 이 소식 전해드릴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네. 한 달 전부터 이제 대면 면회가 제한이 되기 시작했는데 추석 때는 사실 가족들 너무 보고 싶잖아요. 근데 네, 이번에도 그렇죠.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신규 확진자 숫자의 증가세는 좀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된 확진자 숫자가 13만 9,339명. 지금 9시까지 10만 9,333명이 확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은 한 11만 명이 조금 넘는 숫자가 발표가 될 것으로 그러네요. 보이니까. 후반부인데도 불구하고 네.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소폭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네요. 네, 그러니까 확진자들의 숫자 자체, 절대적 숫자 자체는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네. 문제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 건수는 주는데요. 최근에 확진자가 확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에 학교 등교가 시작이 되고 추석 때 이동이 많아지게 되니까 예. 여기는 취약한 분들이 지금 살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병원에 계신 거고 그래서 이제 선제적인 대응을 좀 해야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사를 미리미리 하잖아요. 취약시설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종사자도 하시고 거기도 그렇죠. 계신 분들도 하시고 하는데 예. 선제적 검사에서 양성이 지금 꾸준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파악되지 않은 확진자들이 좀 늘어날 수 있고 또 긴장감을 늦추지 않은 상황에서 집단 감염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여기는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면 접촉 면회는 다음 달 추석 연휴 때까지 계속 금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양시설은 상주 의사가 없잖아요. 근데 위험하기도 그렇죠. 하고. 네네. 그래서 의료기동 전담반을 지금 전국에 251개 팀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시, 군, 구별로 1개 이상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상황별 또 시설 유형별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대응 훈련도 모의 훈련도 실시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특히 이제 감염에 취약하신 분들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대처를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는 뭐 이거는 허점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개량 백신이 나온다는데 좀 네. 기다려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방역 당국이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개량 백신 기다리지 말고 4차 접종 받아달라 이렇게 공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백신이라고 말을 하는 그 백신 말고 네. 지금 다른 나라에서 BA1을 토대로 해서 1차 개량 백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온다고 하는 그 개량 백신은 BA1인데요. 이게 네. 이제 올해 우리 1월하고 3월에 유행했던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된 이제 거기에도 면역 체계를 발동할 수 있는 그런 네. 백신인데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그거의 하위 변이인 BA5와 BA4에 대해서 그 맞게 또 개량 백신을 요청을 했어요. 미국 정부에서.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화이자에서 2가 백신이라고 할 수 있는 2차 백신을 지금 곧 개발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는 요걸 4차 접종을 할 거고. 빠른 뭐 9월에 개발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네. 있던데. 그러니까 그 이제 짧은 기간에 추가로 지금 백신 하나 더 만든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개량 백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초에 유행했던 예.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예. 그 백신인데 그게 이제 곧 들어온다는 얘기이고. 근데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게 아직까지 이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예. 그래서 들어오는 시기도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아서 다음 주에 이제 발표가 되긴 할 텐데 들어온다고 하면 이거를 이제 어떤 사람들부터 먼저 맞힐 것인지 그리고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걱정하는 상황인데 우선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환자와 사망자의 90% 이상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접종을 하면 겨울까지는 면역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맞고 있는 이제 4차 접종하고 있는 백신들은 어느 정도는 검증이 된 거잖아요. 이미 그렇죠. 맞으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네. 그러니까 개량 백신 들어올 때까지 그거 맞으려고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있는 백신의 4차 접종이라도 빨리 진행을 하는 게 겨울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지금 60세 이상의 고령층의 접종률이 46.9%. 그다음에 50대는 15.5%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 접종을 맞고 또 국가에서도 코로나 백신 허가를 할 때 여러 가지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정기석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네. 빨리 허가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설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오히려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일수록 백신 접종을 꼭 받아야 할 필요성이 커진다. 네. 이 부분을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 전문가에 따라서는 7, 80대의 경우에는 꼭 진짜 반드시 맞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가 하면 코로나19 이후 생계형 범죄가 늘었다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해 보면 코로나 때 대면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범죄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전체적인 건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경찰청에서 2021년도 범죄 통계를 냈는데 작년에 전국의 재산 범죄가 57만 4,472건인데 그 전에 대비해서 12.3%나 줄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제일 많은 생계형 범죄가 다수 포함된 사기랑 절도가 아까 말씀드렸던 재산범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게 전체 작년 재산범죄 10건 중에서 8건은 이제 사기나 절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그중에서도 재산범죄 피해 규모가 1,000만 원 이하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이 아주 큰 거보다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좀 적다고 할 수 있는 1,000만 원 이하가 39.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10만 원 이하. 18.7%, 1억 원 이하 9.8%, 1억 원 초과가 2.2%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계형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10만 원 이하. 소액. 네. 네. 재산범죄가 그것만 지금 추이가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범죄가 좀 줄지 않을까라고 하는 관측에도 불구하고 너무 경제가 어려우니까 위기에 몰린 취약계층들이 값싼 물건을 훔치거나 하는 그런 생계형 절도 등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나 피의자의 연령대를 보면 61세 이상의 고령층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절도 범죄가요. 20대에서 40대 비율은 계속 주는데 5, 60대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의 절도 범죄자 비율이 29.1%로 절도 범죄 10건 중에 3건은 고령층이라는 겁니다. 이건 어딘가 뭔가 허점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생활고를 못 견디고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지금 사회적으로 봤을 때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통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실 밖에 나가서 일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고위험군으로 또 분류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외부 활동을 못하니까 수입도 마땅히 없는 상황이 되고 결국은 생계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지자체가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치솟는 물가의 추석 차례상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이 3년 전과 비교해 보면 한 25% 정도나 더 올랐다고요? 네. 1년 사이에 한 2만 원가량 오른 것인데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서울시 내 5개 권역 생활권 7개구의 전통시장 이제 추석 앞두고 이런 통계들이 항상 나오잖아요. 네. 대형마트, 그다음에 가락시장, 가락몰 이렇게 총 22곳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차례상 꾸미는데 어느 정도 들까요? 라고 발표를 했는데 6, 7인 가족 기준입니다. 차례상이니까요. 네. 구매 비용이 대형마트는 30만 7,430원, 전통시장은 24만 3,273원으로 조사가 됐는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8.5%, 8.4%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근데 확실히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저렴해요. 네. 21%가량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서 과일도 15%나 싸고요. 축산물도 28%나 저렴하다고 그래요. 저 최근에 전통시장 갔었는데요. 네. 요즘 오이 가격 굉장히 비싸졌잖아요. 네.
오일은 뭐 한 다발을 5,000원밖에 안 받으시는 거예요. 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쌀이나 일부 가공식품 같은 경우만 상대적으로 대형마트가 저렴하고 네. 지금 말씀하셨던 뭐 축산물이나 과일류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전통시장이 저렴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사실은 지금 오늘 유성걸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가격이 오른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기재부에서 어떻게든 추석에 물가를 안정시키겠다 얘기는 하는데 과연 이제 그래서 성수품은 물량을 풀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수요 조사는 제대로 된 거냐. 그러니까 실제로 가격이 이렇게 오를 때 민간에서 필요한 수요가 얼마인지 조사가 되고 성수품을 풀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냐. 이 필요를 우선 알아야지만 대응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 지적이 좀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건 최소한의 금액이기 때문에 전통시장이 장을 봐도 한 30만 원, 대형마트는 한 4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뭐 평상시에 장보기 하는 뭐 체험적으로 느끼는 걸로 말하면 이거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 훨씬 많이 들어가죠. 네, 마트 가셨을 때 한 번 일주일치 장 보면 30만 원은 금방이죠, 뭐. 금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동일한 기준으로 조사를 한 거니까 네. 그거 가지고 비교를 추세를 보는 거죠. 그렇죠. 비교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쨌든 추석 차례상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네. 가급적이면은 전통시장이 저렴하니까 전통시장 이용을 좀 많이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근데 가격도 가격인데 폭우로 지금 질 좋은 상품 찾기가 좀 힘들어졌다고요? 네. 그 보통 뭐 삼겹살 먹을 때 상추랑 깻잎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한 끼에 200g 정도를 가정해 봤을 때 네. 상추가 4,000원. 1인 가구가 삼겹살을 상추랑 깻잎을 먹는다고 칠 때 네. 그다음에 깻잎은 6,000원 정도인데 이게 작년에 비하면 상추는 1,500원이고 깻잎은 3,000원이면 살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깻잎 2배 올랐고요. 상추도 거의 2배 넘게 이상 가격이 오른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폭우로 질 좋은 상품 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네요. 물 잎채소 네. 같은 경우 물이 닿았다 그러면 물러서 상품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아예 유통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요. 채소값이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면서 질 좋은 상품 구하기는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사실 시장을 찾는 손님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놀랄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소득이 적으신 분들이 이 음식이나 이렇게 기본 생활비가 들어가는 비율은 굉장히 크잖아요. 소득이 네. 적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8%가 올라도 체감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정부에서는 농축산물 할인 쿠폰을 푼다. 600억 넘게 이런 네.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 서민들에게 효과가 있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지금 사실 돈인 여유가 많지 않으면 할인 쿠폰 사기도 쉽지 않은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런 층에 대한 복지 문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추석 이후에 라면 가격이 오른다고요? 네. 그것도 그나마 라면 가격을 추석 이후로 좀 밀어놓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나라 라면 업계 1위인 농심이 다음 달 15일부터 주요 제품의 출고 가격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라면은 평균 11.3%, 과자는 평균 5.7%가 오르게 되는데요. 지금 이 농심에서 팔고 있는 매운 라면 같은 경우는 네. 700원대거든요. 그런데 이게 100원 가까이 오르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저는 라면을 따로따로 사본 지가 좀 오래된 거예요. 번들로 팔잖아요. 마트에서 5개. 그렇죠. 그러니까 통째로 사니까 이만큼 올랐나 보다 생각했었는데 개당 가격을 들어보니까 많이 올랐어요. 이유는 라면에 들어가는 것들이 다 올랐기 때문인데요. 우선 밀가루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소맥도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다른 가격들이 많이 올라서 사실은 업체의 말에 의하면 좀 더 빨리 올렸어야 되는데 팜유 가격만 해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이잖아요. 그렇긴 한데 라면이 사실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물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가격을 올리고 싶다고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가격 인상에 나섰고 그럼 이 업체가 가격 인상을 하면 2위, 3위 업체도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햄버거가 지금 올해 들어서 2번 가격을 올리게 됐어요. 내일 이제 그 맥도날드를 비롯해서 제품 가격을 4.8% 올린다고 하는데 주말쯤 되면 어떤 회사에서 가격을 올린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서민들 입장에서 주말만 되면 뭐가 오른다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이고, 좀 걱정스러운 소식이 많네요. 예, 죄송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차 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형광펜을 이용해 빈집을 턴 절도범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 네. 요즘 뭐 우리 디지털 도어락이잖아요. 예. 근데 형광펜으로 그걸 열 수 있어요? 그 도어락에 달린 숫자에다가 이렇게 예. 올면 숫자 나오잖아요. 네. 거기 형광펜을 이렇게 칠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1월에 대전에서 있었던 일인데 45살 김모 씨가 형광펜을 칠하고 집주인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나면 숫자마다 그 형광펜이 지워질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지문이 묻어 나오니까 우선 흔적이 남아있는 숫자를 조합할 수 있죠. 그 조합을 해가지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겁니다. 그런 다음에 집주인이 나가고 집이 비면 도어락의 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서 물건을 훔친 건데요. 처음에는 330만 원 상당의 10돈짜리 순금 열쇠 3개, 그다음 100만 원 상당의 시계 이렇게 포함해서 한 1,300여만 원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3월 달에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아파트에 또 범행을 저지른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에 그때 훔친 금액은 처음보다 많습니다. 4,100여만 원의 물건을 훔쳤었는데요.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네,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주거 침입의 절도 혐의니까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재판부에서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범행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자전거를 갈아타고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범행 수법을 한 거는 좋지 않지만 지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훔친 물건을 피해자들에게 대부분 다 돌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근데 저 이 소식 듣고 이게 뭐 나중에 우리 여러 번 찍는 그 번호를 형광펜으로 아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라 형광펜을 칠해놓고 그 번호를 누르면은 이렇게 티가 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네 자리면 네 자리 다 조합을 해서 찾아야 되기는 해요. 그러네요. 네, 순서가 다르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조금 좀 안심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불안하거든요. 저희 집도 비슷한 상황이 때문에. 저도 그래가지고 지금 한참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수법이 형광펜 말고 밀가루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어락에다가 밀가루를 묻혀서 이렇게 사람이 손을 스치면 거기에 다 유분이 있으니까 밀가루를 뿌려가지고 그 번호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지난 4월 달에 혼자 살고 있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서 도어락을 해제하고 들어간 스토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기억을 하셨다가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은데 다른 숫자를 누르다가 제대로 된 마지막에 제대로 된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문이 열리도록 하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 2, 3, 4 같은 허수를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번호를 누르면 다른 사람이 알아내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현관문에 전동 드릴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문을 열려고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비원이 없거나 오피스텔 같은 게 감시가 좀 소홀한 틈을 타서 몰래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멀리서 전화번호를 위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비밀번호를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거를 항상 확인하시고요. 대비를 하시는 게 참 좋겠습니다. 허수 누르는 건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를 때 손 같은 걸로 가리시면 좀 더 좋죠. 맞습니다. 올해 초 서울 성산대교 바닥판에서 균열이 발견돼 서울시가 합동조사를 벌였고 이거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 결과가 나왔어요. 네.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 그래요? 이유는 뭐냐면 이 바닥판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부주의에서 생긴 균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게 계속 금이 가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성산대교 바닥판의 균열은 아시다시피 남단뿐만 아니라 북단에도 균열이 확인이 됐었는데요. 이게 이제 판을 만들어 와서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 와서 붙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할 때 이미 몇 개를 판을 깐 다음에 그 위에 크레인을 올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사를 하니까 크레인이 올라간 거는 균열이 갔던 건데 균열이 0.2mm 이내에 안전기준 허용폭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앞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준치 안에 들어와 있어서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여튼 또 새롭게 공사하나 걱정하시는 분들 많았을 거예요. 엄청나게 막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필요까지는 아직은 없는 것 같다. 보수공사는 11월에 마무리한다 그래요. 네,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미술 작품의 예술적 가치부터 경제적 가치까지 오늘도 흥미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미술랭 가이드 오픈 갤러리 홍재 디렉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영화 한산이 화제인데요. 네. 오늘 미술랭 가이드 코너도 이순신 장군 이야기로 시작하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워낙 익숙하죠. 네, 어려서 이순신 위인전 안 읽은 분도 거의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어릴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이순신과 관련된 기억 중에 하나가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뒤편에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밤이 되면 그 이순신 동상이 칼을 뽑아든다 이런 괴담이 있었거든요. 근데 옆 학교에는 또 심지어 세종대왕 동상이 있고 밤이 되면 책장이 한 장씩 넘어간다 이런 괴담이 있었거든요. 네. 진행자님 어린 시절에는 학교에 그런 괴담 같은 거 없으셨어요? 동상과 관련된 괴담은 없었던 것 같고요. 아, 그랬어요? 네. 꽤 공동묘지 학교를 지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요즘 초등학교는 제가 가본 적이 없는데 예전에는 학교마다 동상들이 그렇게 있었어요. 이건 저 어렸을 때도 초등학교에는 동상이 몇 개씩 다 있었어요. 네. 예. 어쨌든 이렇게 가볍게 어린 시절 괴담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네. 오늘은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장군상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진행자님 이 장군상이 언제부터 광화문에 있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제가 기억하는 걸로 봐서는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늘 있었던 것 같죠. 네. 왜냐하면 1968년부터 있었거든요. 반세기 이상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이순신 장군은 늘 그 자리에 있었지 하고 기억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왜 60년대 말부터 그곳에 있었게 되었나 이제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1968년이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제3공화국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정권 때죠. 네. 박정희의 집권 이후에 애국선열 조상 건립위원회가 이제 그 발족이 되었고요. 네. 그때 세운 첫 1호 동상이 바로 이순신 장군 상입니다. 그러니까 왜 광화문에 이순신 장군 동상을 세웠을까? 네. 사실 설이 굉장히 분분했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약간 정치적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제일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정치적 목적이라고 확정짓기에는 다소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네. 오늘은 우리에게 익숙한 시각 조형물이 근데 이제 정책과 함께 설립되거나 활용된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라서 어쨌든 시기마다 정책을 주관했던 정권의 성향을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시기였는지는 제가 함께 소개를 드리긴 할 건데 이 시간이 사실 미술랭 가이드잖아요. 그렇죠. 네, 미술 이야기를 하는 시간인 만큼 정치적인 평가는 배제하고 좀 팩트 위주로 대화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애국선열조상건립위원회는 말씀드린 대로 박정희 정권 쯤에 이제 그 시작이 됐는데 그 이전에 발족이 됐어요. 사실은 1964년에 서울에 있는 미술대학교 학생들이 연합을 해서 그 당시에 굉장히 이렇게 혼란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인들의 모습을 석고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전시를 했는데 석고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비가 와서 얼룩도 잘 지고요. 깨지기도 하면서 이게 흉물로 변해갑니다. 근데 이게 국가 사업은 아니다 보니까 문화재 관리국에서 나설 일도 아니고 그런데 국민 여론이 우리의 위인들이 이렇게 흉측하게 변하는 걸 볼 수 없다. 그 당시 또 민족 중흥의 시기라서 이제 그런 거에 좀 더 사람들이 민감했어서 그 여론에 따라서 애국선열 조상 건립 운동을 시작을 하고 이제 위원회까지 발족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15명의 애국선열을 이제 그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때 투표를 통해 결정된 분들이 이순신, 세종대왕, 김유신, 을지문덕 등등등 이제 총 15명이 선정이 되었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발족을 하고 나서 계속 짓고 있지 못하다가 동상을 세우지는 못하다가 박정희 정권 이후에 첫 번째 동상으로 이제 이순신 장군을 세운 거죠. 근데 말씀처럼 아무래도 이제 박정희가 무관 출신이잖아요. 군인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개인적 취향이 반영된 것은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도 좀 있기는 했고요. 이 동상의 제작은요. 조각가 김세중이 맡았는데요. 서울대 교수를 지냈고요. 후대 국립현대미술관장을 지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좌대가 있죠. 밑에 세워져 있는 좌대는 10.5m 정도 높이의 화강석으로 만들고요. 위에는 구리로 된 인물상 높이가 6.5m 가량입니다. 합치면 한 17m 정도 되죠. 그러니까 성인의 한 10배 정도 사이즈. 이거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근데 위풍당당하다는 느낌은 받게 되는데
너무 높다. 네. 조금 낮추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 생각은 좀 있었어요. 우러러보고 올려다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러러보는 거라고 보기에도 너무 높아서 네. 그거 한 절반 정도만 되면 조금 더 친근하면서도 위험 있게 보이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으로는 네.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셨구나. 네. 거기가 이제 광화문 대로가 워낙 넓은 도로잖아요. 네. 시야도 뻥 뚫려 있고 뒤쪽으로 경복궁이나 북악선도 보이다 보니 네. 이제 그런 거를 고려해서 아마 사이즈를 정했을 텐데요. 어쨌든 굉장히 커다란 장군상이 거기에 서 있으니까 아마도 그걸 보시는 분들은 왠지 우리를 좀 지켜주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네. 좀 드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순신 장군상을 보면요. 칼집을 오른손에 쥐고 있거든요. 예. 네. 근데 그럼 칼을 빼려면 왼손으로 뺐어야겠죠. 그러네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사실 왼손잡이였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게다가 갑옷이 발등까지 이렇게 내려와요. 예. 그래서 역사 고증을 잘못한 게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또한 우리나라 도로 이름이 각 그 위인들 이름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뭐 네네. 세종로, 충무로, 을지로 등등 예. 다 위인의 이름을 딴 건데 왜 세종로에 세종대왕이 아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두었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충무로로 가야지. 이제 이런 이슈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무관 출신 박정희가 본인을 투사하고자 한 것은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어쨌든 이제 동상 하나가 세워진다는 거는 굉장히 민감한 이슈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이후로도 이 장군상을 여러 번 위치를 옮기자. 이런 의견과 계획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동상은 광화문을 지키고 있죠. 어쨌든 동상이 세워질 때는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이제 반세기가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혼란기를 좀 지나고 나서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정치적 목적보다는 그래도 우리를 위풍당당하게 지켜주는 그런 대한민국의 상징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앞서 애국선열 동상 15개 만들기로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다른 동상들 네. 을지로에는 을지문덕장구가 있어야 되고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이거 사실 여론에 따라서 급하게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예. 위원회를. 남산 둘레에 각각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요. 뭐 장충당 공원 쪽에도 있고 예. 일부러 찾지 않으면 모르는 위치에 좀 세워져 있기는 합니다. 근데 광화문엔 세종대왕 동상 있잖아요. 네네. 나중에 언제쯤이었어요? 맞아요. 2009년에 나중에 생겼어요. 예, 기억이 나는데. 네. 이거는 정치적 목적하고는 무관하게 세워진 거예요. 2009년에는 정치적 목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대신에 광화문의 이순신 장군 동상과 비교해 볼 만한 세종대왕상은 여의도 공원에 있는 세종대왕상이에요. 자주 보셨죠? 봤어요. 본 적이 있어요. 네. 이것도 아마 이렇게 굳이 찾지 않으면 모르시는 네.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도 이제 방송하시면서 워낙 여의도랑 익숙하실 텐데요. 네. 여의도가 사실은 원래 허허 벌판이었습니다. 공항 그러니까 비행장으로 쓰였고요. 예, 이제 모래섬으로 퇴적된 섬이라서 지금 이렇게 부동산으로도 뜨거운 감자인 이 여의도가 사실은 그냥 불모지였었는데요. 박정희 정권 때 국회의사당을 여의도로 세우면서 여러 가지 공공 업무지구, 주거지구, 상업지구 모두 계획적으로 발달을 했죠. 여기가 원래는요. 공원 이전에는 또 광장이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럼요. 알고 이거는 계시는군요. 아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원래는 5.16 광장이었다가 나중에 그 이름을 여의도 광장으로 바꾸는데요. 네. 그러다가 지금처럼 공원의 모습이 된 거는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1997년부터 짓기 시작해서 99년에 완공을 했는데요. 자, 그때 문화의 마당이라는 곳에 세종대왕상을 설치했어요. 그럼 네.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박정희는 이순신 동상을 세웠고 김영삼은 세종대왕상을 세웠다. 좀 매칭이 되는 게 있으신가요? 군사정부하고 문민정부의 차이? 네, 약간 그렇게 좀 매칭이 되시죠. 네네. 물론 딱 단정지어서 정치적 의도라고 할 수는 없지만요. 이제 역사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세우는 위인들의 동상은 그 시기의 정권의 이제 이데올로기나 그런 특성과 맥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초기 의도가 어쨌건 동상을 정치적 상징물로 보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철거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확실히 동상들은 다른 조형물에 비해서 설치나 철거에 있어서 민감할 맞아요. 민감할 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최근엔 동상을 세우는 일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형물들은 여전히 정치적인 의도로 세워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정치적 의도라는 게 과거에는 좀 이데올로기 싸움이었는데 이제는 국가를 좀 홍보하거나 브랜딩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 전략을 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치적 전략 차원에서 세운 조형물 어떤 게 있을까요? 대부분 공공장소에 있는 조형물들은 그렇게 해석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여의도에도 사실 길가에 조형물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는 어떤 이유라고 생각을 하세요? 길가의 조형물이라고 하는 어떤 거 예술작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건물들 것처럼 앞에 미인, 뭐 동상 뭐 네, 이런 거 아니고요? 동상 말고 건물 앞에 조각들 많이 서 있잖아요. 여의도에 워낙 많이. 예, 네. 그 대형 건물 같은 경우에는 조각상이 뭐 어떤 형태든 간에 그쵸, 꼭 하나씩 있죠. 예,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는 건물 지을 때부터 네.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는 뭐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 의무적으로 하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언제 왜 생겼냐를 보면 이 또한 국가의 거대 목표를 위한 거였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요. 이제 큰 건물 앞에 조형물을 세워야 하는 의무적인 법은 1984년에 생겼습니다. 근데 1984년 이후에 86년 그리고 88년에 아시안게임하고 올림픽.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죠. 예,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미국과 프랑스에서는요. 예술을 위한 퍼센트 법이라고 해서 1930년대에 이런 법이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공공 건물의 미적 향상과 또 예술가들의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건축물의 이제 일정 비율을 금액을 이제 공공미술품 설치를 해야 한다 이런 법인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1972년에 시작이 되기는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는 권장사항이다가 1984년에는 의무가 된 거예요. 게다가 서울시만 의무가 됐고요. 전국적으로는 95년도에 의무가 됐는데 84년에 서울에만 의무화를 한 이유. 이제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아시안게임 직전이고 2년 전이고 네. 올림픽 4년 전이니까 그러니까요. 좀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맞아요. 이렇게 이게 예. 뭐 우연히 아주 우연히 1984년부터 문화예술진흥을 강력하게 힘쓰겠어. 라고 하는 의도만 순수하게 있었는지 저는 알 수는 없지만 네. 사실상 국제적 행사를 앞두고 국가 이미지에 대한 해외 시선을 의식했다고 하는 의견들이 사실은 대부분이거든요. 그때 올림픽대로도요. 이름도 올림픽대로잖아요. 네네. 82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86년에 개통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김포공항에서부터 이제 올림픽 주 경기장인 잠실 운동장까지 쭉 연결이 되는데 그렇죠. 그 지나가는 길에 여의도가 딱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 여의도에는 당시에 금융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고층 건물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이때 미술 장식제도 제가 말씀드린 1%법 그것의 의무화와 맞물려서 공공 조형물들도 본격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건물과 조형물을 함께 전시하는 거죠. 김포공항에서 내려서 잠실까지 가는 이제 외국인들에게 전시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만큼 잘 살고 있습니다. 아주 멋진 나라입니다. 라고 이제 홍보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네. 물론 전시만을 목적으로 불필요한 도시계획을 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네. 도시계획 속에 그 기능과 함께 국가의 이미지를 의식한 이러한 도시의 전시적 성격도 포함이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어느 나라나 네. 뭐 여러 가지 정치적 목적하고 문화적 목적 뭐 다양한 목적들이 다 같이 결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만 이렇게 나쁜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뭐 시작한 것 같이 그렇게 네. 생각하면 좀 오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요. 네. 뭐 우리 문화 강국이라는 거 보여줄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네, 네. 또 그것 때문에 아까 퍼센트법 말씀하셨지만 네. 예술가들 일자리 창출하고 네. 또 심리적으로 봐도 시민들도 예술품을 즐기는 네. 이런 효과도 있을 수 이게 있으니까요.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더라도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실제로 문화예술이 진흥되고 발전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여의도에 조형물이 많은 이유가 이런 이제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었던 것이다. 네, 맞습니다. 확실히요. 80년대 말에 여의도에 설치된 공공조형물들은
민족주의적 정서가 좀 많이 반영되긴 했었던 것 같아요. LG 트윈타워 앞에 있는 조형물은 그 제목이 화합과 조화인데요. 네. 12명의 남녀가 뒤섞여서 역동적으로 도약하는 듯한 형상이고요. 유화증권 빌딩 앞에 설치된 작품은 제목이 통일입니다. 그러다가 제목부터 네. 화합, 통일, 네. 막 민족 이런 것들로 이제 주제가 설정이 되다가 90년대 이후에는요. 구체적인 형상보다는 추상 조각이 많아집니다. 아마도 진행자님께서도 여의도를 다니면서 보시는 조각들이 아마 제가 말씀드린 약간은 동상이나 그런 민족주의적인 작품보다는 추상 작품 같은 거를 더 많이 보셨을 것 같기는 해요. 요즘 건물들 대부분 약간 추상 작품 스타일의 맞아요. 조각품이든 조형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사실 그 90년대 이후에 사회 분위기가 이제 원래는 좀 경직되었다가 많이 완화된 이유 중에 하나가 군사 정권도 종결이 됐고 그리고 국제 행사도 2번을 거친 다음에 네. 또 89년에는 해외여행 자유화도 이제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와 또 교류도 많아지다 보니까 서양에서 중심이 되는 그런 미술 운동이 한국으로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 당시에 한국에 영향을 받았던 한국 조각가들이 영향을 받았던 사조들이 이제 그 앵포르멜이라고 해서 네. 서양의 추상 운동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뭐 최만린, 박석원, 김찬식 등의 그런 추상 작품들이 건물 앞에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언제 세워진 건물이냐에 따라서 그 앞에 작품들의 특징도 확연히 달라지는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저 유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거 보면은 그냥 딱 형식적으로 그렇죠. 마지못해서 만들어 놓은 것 네, 같은 그런 맞아요. 조형물들도 꽤 있거든요. 네. 지금 기왕 만들 거 어차피 돈 들일 거 좀 이렇게 멋지게 만들면 참 좋겠다 싶은 네. 그런 것들도 꽤 많아요. 저도 사실 그런 유감을 표현하시는 분들의 의견에 공감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네. 공공조형물의 양적 팽창이 곧 도시 환경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그런 게 생겼을 때 자칫 삭막할 수 있는 도시에 어떻게 우리들한테 좀 시각적 즐거움을 주네 하면서 도시 미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을 시기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1%법이라고 하는 미술장식 제도가 의무화된 지 벌써 40년이 흘렀잖아요. 아까 84년에 시작됐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40년 전에 만든 조형물들은 사후 관리가 잘 안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부식되거나 변색되고 또 그리고 그때보다 사실 도시의 모양도 되게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네, 여의도에 트래픽도 많아지고 예. 차도 많아지고 도시 환경이 바뀌면서 건물의 주변 공간 활용을 다르게 하는 경우들도 생기고요. 그래서 저도 한때 이제 여의도의 공공조형물 연구를 하려고 탐방을 다녔었는데요. 네. 그때 안타까운 사례를 본 기억이 있어요. 이제 보통 브론즈 그러니까 동으로 만든 예. 작품들은요. 처음에는 붉은색인데 그게 자연스럽게 청색으로 변하거든요. 예. 그 왜 국회의사당의 돔도요. 지금은 청색인데 처음 지었을 때는 붉은색이었다고 해요. 그거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죠. 예. 당연히 파란색으로 뭔가 지었다고 네네. 생각하실 텐데 원래 붉은색이었던 것들이 부식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청동 색깔 그 이제 청색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게 사실은 자연스러운 게 맞는데 누군가는 그게 싫었나 봐요. 그렇게 부식이 돼서 청색으로 바뀐 조형물에 누군가 금색 페인트를 칠해버린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릴 텐데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부식되도록 두는 게 더 나은 건가요? 뭐 사실 뭐가 더 낫다라고 하기 전에 이미 조형물을 세웠을 당시와 환경이 너무 많이 변해서요. 보행자 통행을 막거나 아니면 거기를 이제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주차장 한켠에 방치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그래서 사실은 사후 관리보다는 그 존재 여부부터 논란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1995년에 그러니까 84년에 의무화되고 나서 불과 10년이 지났을 때 그 당시에 문화평론가인 홍사중 씨는 문화마당 조각공해라는 제목의 글에서 비슷한 의견을 밝힌 적이 있어요. 조형물들이 주변 환경, 특히 건물과 조화를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20년이 가까이 지난 지금도 사실은 과거의 조형물들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대신에요, 그러니까 이런 실정 때문에 요 의무화된 법이요, 살짝 바뀌기는 했습니다. 아, 그래요? 원래는 건축물이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상 규모가 되면 건축비의 1%를 미술작품을 만드는 비용으로 써야 된다는 법이었는데요. 네. 만약에 그렇게 해서 공공조형물을 만들고 싶지 않으면 0.7%를 그냥 문화예술진흥기부금으로 내세요.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요. 예. 이후에도 이 퍼센테이지는 계속 변화하고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모든 공공조형물들이 이제 관리에 소홀한 건 아닌데요. 분명히 보기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상징적으로 서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 건물보다 그 앞에 네. 조형물이 상징이 되는 경우도 맞아요. 있는 것 같고요. 굉장히 멋지게 관리되는 것들도 있는 것 같던데요. 네, 돌아다니면서 많이 보셨죠. 저거는 네. 조금 흉물 같고, 저거는 그래도 멋지다. 도시를 더 멋지게 만드네 하고 느끼신 것들도 있으실 텐데요. 언젠가 제가 피카소 작품을 네. 크게 이렇게 해놓은 거를 봤는데. 네. 그건 막 사람들이 가서 막 만지고 거기서 네. 미끄럼틀을 타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했더니 애초부터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네, 네. 그런 것처럼 한번 공공미술품을 잘 만들어 놓으면 네. 굉장히 좋은 영향을 도심에 미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점점 이제 시대가 변화하면서 처음에는 약간은 이제 정치적 목적으로 의무화해서 세웠고, 그것이 약간은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띄었던 것을 시작으로 해서 네. 이제는 단순한 미적 향유나 이제 이런 걸 넘어서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조형물들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눈에 띄는데요. 다시 말해서 의무적으로 1%법에 의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자발적으로 그런 조형물들을 세우는 사례들이 보입니다. 네. 특히 청계천의 스프링이라는 작품 아시죠? 그 골뱅이. 네. 골뱅이라고도 하고 소라라고도 하고 네네. 네, 그게 클래스 올덴버그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가인데요. 네. 국제적으로 업무가 많잖아요, 청계천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의 이미지를 위해 세운 것으로 좀 해석이 되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광화문에 가면 한쪽에는 세계적인 현대미술가의 작품이 있고 한쪽에는 역사적 위인인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조형물이 갖는 상징성을 활용한 국가의 전략적 배치로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것도 사실 처음에 세울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되게 시끄러웠어요. 말이 많았죠. 근데 말이 늘상 안 말이 어울린다고. 많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어느새 뭐 그게 굉장히 뭐 익숙한. 얼마라더라 뭐 이제 이런 맞아요. 얘기부터 해서 얘기가 많기는 했죠. 또 어찌됐든 도시 전체를 전시장처럼 두고 건물과 조형물들을 작품처럼 배치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도시 계획이나 건축은 미술과는 또 다른 영역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조형물 활용이 빠지지 않다 보니까 늘 함께 좀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질문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네. 짧게 얘기해 주세요. 네. 세종대왕상은 왜 앉아 있어요? 항상 이렇게 서서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그 만들면 안 역사적 될까요? 고증에 따라서 그 조형물뿐 아니라 그림도 좀 많이 앉아 있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책을 서비스도 들고 괜찮을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재밌는 생각이네요. 네, 오늘 미슐랭 가이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픈갤러리 홍재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요.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영화에 대해 자팍다식한 대화를 나눌 이다혜입니다. 이다혜의 영화관에서 이번 주에 이야기하는 영화는 2015년 다큐멘터리 영화 비비안 마이어를 찾아서입니다. 비비안 마이어는 1926년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을 어머니의 고향인 프랑스 시골 마을 샹소르에서 보냈고 12살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생을 뉴욕과 캘리포니아, 시카고를 전전하며 보모와 간병인으로 일했는데요. 비비안 마이어는 극히 제한된 인간관계를 맺었고 소수의 지인에게조차 사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지 않았으며 도무지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없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